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였죠. 아이폰은 한국에서도 애플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런 아이폰이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폰이 특히나 일본에서 사랑받는 이유로는 좋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매력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압도적인 공시 지원금이 아이폰의 인기 비결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익히 알려진 부분인데요. 그런 애플이 이번에 일본 시장에서 조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IT 미디어가 일본 총무성이 올가을에 예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총무성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의 완전 분리 의무화와 지나친 경쟁의 시정이 새로운 개정법의 두 기둥이 될 것임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역시 한국의 스마트폰 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개정법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NTT 도코모나 라쿠텐 모바일 등의 통신사업자들은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애플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의 애플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보조금에 의존하여 신제품보다는 재고가 된 이전 모델들이 공짜 폰 수준의 가격으로 풀려왔고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지난 모델을 많이 구입하게 됨으로써 계속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에 대해 일본에게 보복이나 응징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애플 역시 일본의 특정 산업 분야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압도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기기 시장에 애플이 출사표를 던지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임을 예고한 것이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발표와 함께 진행된 애플 키노트 행사에서 애플은 새로운 정액제 게임 서비스의 런칭도 발표하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인데요. 애플이 월 600엔의 정액 게임을 시작, 닌텐도와 소니를 위협한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미국의 애플이 19일 정액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월 정액 600엔으로 100개 이상의 게임을 아이폰으로 즐길 수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일본을 포함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구글도 11월에 북미와 유럽에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게임 기기를 제작하는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애플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진화시켜 플랫폼 자체의 혁신을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 게임 업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게임 기기가 없이도 어디서든 저렴한 금액으로 수백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구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킨다면 기존의 게임 기기 시장의 큰손들이었던 소니와 닌텐도 등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게임 구독 서비스가 시작되고 구글마저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면 게임은 게임 기기를 통해 즐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단순히 구독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시대로 그 흐름이 넘어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는 소니, 닌텐도와 같은 대형 게임기기 제조업체는 없지만 한국의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게임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요. 일본은 한일 갈등으로 한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애플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의 최고 라이벌인 만큼 앞으로 애플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질 일들이 한국과 삼성 그리고 LG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에 전합니다. 기사는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하지 말고 한국 국민에게 당당히 설명해야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일본이 경계해야 하는 점이라는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자신들의 정당함에 대한 언급과 한국에게 가할 추가 제재에 대한 위협을 먼저 거론합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일본이 WTO에서 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EU도 한국을 상대로 개별적인 수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원래 한국에 주던 혜택을 그 상태로 돌리는 것뿐이기에 같은 논리로 따지면 EU도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자신들이 패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한국의 경제,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추가 제재 발동 여부라고도 주장합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대상의 일부를 기계와 탄소 섬유 등의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거나 한일 통화 교환 협정의 영구 동결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 추가 제재 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국 측의 명확한 대응책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일본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반일 운동가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결국 한국은 유효한 대항 수단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일본 내 여론 중에 한쪽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손실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일본 지식인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무역전쟁은 국력 자체의 우열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더 큰 데미지를 받는지 혹은 두 나라 중에 누가 더 데미지를
데미지를 견디는 힘이 큰지에 대한 승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기사는 여기서부터 그들이 한국에 대해 경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향방은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국제 첩보전에 약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 국제연맹에서 만주 건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일본 측 대표단은 중국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처음에는 영국 등의 지지를 얻었으나 결국에는 중국의 공작에 의해 역전되어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고립되었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사태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WTO에서 한국에 패소했었다며 WTO는 한국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한국의 주장을 인정했었는데 이 결정의 배후에는 WTO에 대한 한국의 열렬한 교섭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미일 협력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전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국의 외교 공세를 언급합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위안부 동상 설치 등의 조직적인 홍보 활동이 뛰어나다면서 미국 워싱턴의 고위 관리에 대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반면 일본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얻고 있지만 선전 활동이 능숙하지 못한 곳으로 유명하다며 영국 런던에서의 일본의 외교적 로비가 미흡하다고도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치에 대해 WTO에서 일본이 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방심할 수는 없다며 한국이 또 일본을 WTO에서 패소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WTO 무대에서는 이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한국에 당한 지난번 WTO 패소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경로를 하여 이번 사태에서는 관료 조직에 더욱 강한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온갖 가정을 통한 다양한 이론으로 무장하여 이번 조치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료들은 논리적으로 기술 논쟁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정치적 싸움이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한국은 관료적인 논리로 굳이 기술적인 부분을 내지 않고 정치가 그것을 삼키는 형태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일본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트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미군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던 것을 예로 들며 그 언급의 의미가 향후 한국이 중국 진영에 가담해도 좋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곤경에 몰아넣는 것을 미국이 묵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대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선 전쟁의 종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성과를 올리는 것을 우선할 수도 있다며 그때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올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시합니다. 이 둘 모두가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적어도 WTO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WTO의 회의적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기술적으로만 WTO 규정에 대응하고 있는 관료 행동 사고방식은 그냥 너무 단 것, 아니란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아베가 한국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걸어볼 것도 제안합니다. 일본은 전 징용공, 곧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문제와 이번 조치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전 세계에 설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사의 주간지는 한때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직접 면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장한 천황 사죄 발언이 일본에서 맹비난을 받았었지만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황의 사과는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아베 총리는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위안부 문제는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끝없이 교착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국제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말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기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아베 총리가 징용공에 대해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통증을 느낀다라는 말로 사과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1965년 협상 때 일본은 이 징용공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지불했으니 청구는 한국 정부에게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이란 말도 덧붙이며 아베 정권이 징용공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계속 주장해온 결과 일본이 이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냉담하다는 나쁜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아베 정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로 아베 정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국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아베 정권에 강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일본
일본이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한국에 부과할 때의 수단으로 일본으로의 도항 제한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좌익이 반일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 국민의 소수파일 뿐 국민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고 한국 관광객도 많다고 하면서 J-팝이나 아이돌,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뿌리 깊은 인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고 이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두 나라 사이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일본에 대해 재조명해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들은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서 이들을 일본 대학에서 배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로는 이들 중에 군복무를 경험한 이들이 많아 일본의 젊은이들이 갖추지 못한 예의와 비즈니스 매너, 기본적인 업무 기술을 갖추고 있기에 인력 부족의 일본 기업에 있어서 훌륭한 전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낡은 세대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양국 간의 과거 앙금을 이들 세대는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 구축에 공헌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끝으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 간의 협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아마도 교착 상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낡은 세대들은 한계가 있고 젊은 세대는 가능성이 있기에 일본은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등의 소장파 그룹이 정부와는 별도로 전면에 나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해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현재 한일 관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두 나라의 미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께서는 기사의 특정 부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각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국제무역 관점에서 얼마나 비논리적인지가 보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트럼프에 대해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도 느끼셨을 겁니다. 또는 기사에서 언급된 일본의 추가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